관람객들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서 느낀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벽면을 훑다 시선이 점점 깊어졌고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벽면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끝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시끄럽고 반일 감정만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출신의 히로시입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만큼은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뉴스에서는 항상 한국이 일본을 비난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설명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가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한다고 말씀하셨고 정치인들의 발언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반일 국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타카시가 K-POP에 빠져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음악이야?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 문화를 왜 좋아해? 타카시는 음악은 정치와 별개라고 말했지만 당시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동생 아키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동생의 방에 들어가면 항상 노트북으로 한국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었죠. 저는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너 알아? 한국은 반일 국가야. 그런 나라 문화를 즐기는 건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어. 아키는 제 말에 화를 내며 방문을 닫아버렸죠.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필수 외국어 과목을 선택해야 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인기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문자 체계가 논리적이고 규칙이 명확해서 배우기 쉬웠습니다.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정우도 있었어요. 그는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고 가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정우와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너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아? 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싫어해야 해? 난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여기 친구들도 많은데. 하지만 뉴스에서는 한국이 항상 일본을 비난한다고 하던데. 그때 정우가 웃으며 한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히로시, 너 한국에 와본 적은 있어? 없어. 근데 뉴스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 난 일본 좋아해. 근데 뉴스는 잘 안 믿어.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그곳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정우는 이미 일본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더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이 2주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에 놀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걱정하셨죠. 히로씨, 왜 하필 한국이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일 후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정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울에서 좋은 곳들을 추천해 주었어요. 여동생 아키는 제 변화에 놀라워하며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선물해 주었고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던 그 순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뉴스와 교과서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러 갑니다. 비행기는 4시간가량 걸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오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확인한 공무원은 무표정했어요. 여권을 보더니 일본에서 오셨네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시작이구나. 반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행 목적이 뭐예요?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첫 방문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저는 멍하니 심사대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냉담한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친절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데 피로가 몰려왔어요. 전날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품을 하며 제 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검은색 캐리어가 보였고 저는 그것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기요. 이거 제 캐리어 같은데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캐리어를 가리켰고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들고 있는 캐리어와 그분의 캐리어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었어요. 다만 손잡이 부분의 태그 색상만 달랐을 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사과했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한번 비슷한 실수한 적 있어요. 똑같이 생긴 캐리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 캐리어를 가져와 교환해 주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표정을 보더니 번역기를 사용해 차분하지만 친절한 말투로 말을 걸었어요. 여행 왔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저도 번역기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오사카. 작년에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특히 타코야키가 최고였죠. 그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분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일본 여행 경험을 즐겁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행 즐기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떠났고 저는 묘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단지 캐리어를 바꿔준 것뿐인데 하지만 그분의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 인사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정우가 알려준 대로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피곤함에 정신이 흐려져 지하철 노선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봐요. 잘못된 출구로 나와 한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실전에서 사용하려니 자신감이 떨어졌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번역기를 통해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이 길이 명동 가는 길 맞나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명동은 반대 방향이에요. 처음 오셨나요? 네. 오늘 처음 한국에 왔어요. 저는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명동 근처까지 가는 길이니 같이 가실래요? 지하철 2정거장만 가면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외국인에게.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저는 감사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서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어떤 음식을 꼭 먹어봐야 하는지 등등. 친절한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며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제 서툰 한국어로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분은 제 부족한 한국어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학교에서요. 하지만 아직 초보예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여행 오셨네요? 멋져요. 대부분 영어로만 말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정말 좋네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제게 호텔 방향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궁금한 것 있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두들 기꺼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바쁜 서울의 거리로 사라졌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두 명의 한국인을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제가 일본인임을 알고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여행 첫날부터 제 머릿속에 있던 반일 감정이 가득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나는 내가 알던 한국과 전혀 다른 나라를 만났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절했다. 그들의 미소와 도움의 손길에는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앙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한국을 만나게 될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의 3일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쇼핑거리, 모든 곳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제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도 불편한 기색 없이 오히려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죠. 가게 주인들은 일본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길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다음 목적지, 전주에서 일어났어요. 정우가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으면 전주에 가봐라고 추천해서 기차를 타고 향했던 곳이죠. 한옥마을이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그곳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날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한옥마을 입구에 서서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학생,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리 와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제게 우산을 나눠주시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고집스럽게 저를 우산 아래로 끌어당기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여행객처럼 보이는데 일본에서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죠. 아이고, 멀리서 왔네. 이런 날은 그냥 따뜻한 국밥 먹고 쉬어요. 우리 집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요. 아주머니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비를 맞고 있는 젊은 여행객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기, 국밥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곧바로 방향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이면 좀 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봐요.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래요. 학생. 그렇게 아주머니는 다른 길로 사라지셨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낯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인 저에게 자신의 우산을 나눠주시고 맛있는 식당까지 추천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국밥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혼자 앉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혼자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저 국밥 하나 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제 발음을 듣더니 물으셨어요. 외국인이신가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그 순간 아저씨의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국밥 맛있게 드세요. 특별히 반찬 더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다른 테이블보다 더 많은 반찬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김치, 깍두기, 장아찌, 무말랭이, 그리고 따뜻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고기의 풍미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쌀쌀한 비 오는 날에 먹으니 더욱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주는 처음이세요? 네. 오늘 왔어요. 그렇군요. 한옥마을 구경 잘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저는 우산이 없어서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카운터 아래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쓰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한옥마을 어디든 그냥 두고 오셔도 돼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다니. 마침내 감사 인사를 건네고 우산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멀리서 우리 동네까지 와줘서 오히려 감사해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그 우산을 들고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일본인인 걸 아는데도 이렇게 친절하단 말이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 두 나라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까?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받고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계산하면서 카운터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기차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 했는데 휴대폰이 없으니 정말 난감했어요. 30분 후 다시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저를 보고 밝게 웃었어요. 아, 그때 일본 분이시죠? 이거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제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던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연락처가 다 들어있어서. 괜찮아요. 여행 중에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네. 오늘 기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또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이틀간의 전주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우산을 나눠준 아주머니, 반찬을 더 내어준 국밥집 사장님, 휴대폰을 잘 보관해둔 카페 직원, 모두 저를 그저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서울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한 나라다. 아니, 어쩌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국적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 같다. 그들의 미소와 배려에는 정치도, 역사도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게 전주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남은 여행 기간,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여행 가이드북에서 보았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곳이 일제시대 관련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문한 이유는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곳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했던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조용히 전시관을 돌아보며 고문실, 독방, 처형장,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한 벽면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이곳에서 고통받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전시관을 나오면서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어요. 엽서 몇 장을 골라 계산하려는데 점원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순간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고 저는 어떤 반응이 올지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이 돌아왔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를 직접 보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강함은 증오나 복수가 아니라 기억하는 힘에 있다는 것을요. 과거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것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크게 변화했어요. 첫 수업 시간 정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내 말이 맞았어 라고 말했죠. 그는 웃으며 어땠어? 라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용기를 내어 한일문화교류회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의아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진심으로 전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역사 탐방을 주제로 활동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참여 인원이 늘어났어요. 집에서는 여동생 아키가 가장 기뻐했죠.
오빠가 드디어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나를 이해해줬구나.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아버지는 저녁 식사 중에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거기서 진짜 사람을 만났어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한국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는 할머니,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걱정해주던 카페 직원, 그리고 솔직하게 역사를 마주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며칠 후 서재에서 한국 역사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방학에는 더 오래 한국에 머물며 제주도와 부산도 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물을 때면 자신 있게 말해요. 한국, 정말 한 번은 가봐야 할 나라야. 가끔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만난 국밥집 사장님, 우산같이 써주신 아주머니, 내 캐리어 바꿔주려 했던 아저씨. 나는 한국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건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뉴스나 교과서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친구의 한마디,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였음을 항상 기억합니다.